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성분 논란 때문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성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보사란 무엇인지, 인보사의 어떤 성분이 또 달라졌던 건지, 그리고 코오롱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뉴스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3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사상 최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막판 선거 운동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일제히 경남 지역을 찾아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을 두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는 분이라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인보사케이주 판매 중단 조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신약의 안전성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SK와 현대창업주 손자들이 마약 구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휴대전화에 기록된 부유층 자제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정기종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국산 신약의 배신, 인보사가 취소되나?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년간 공들인 이게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의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성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성분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과연 이제 이 코오롱그룹의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호 기자, 인보사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관절 관련돼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보사 하면 상당히 유명한 약이거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약인지 그리고 성분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그 발단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보사 K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2017년도 국산 식약 25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종유래 연골세포인 1핵과 그리고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TGF-베타1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 2핵, 여기에 대해서 3대1로 구성된 그런 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보사는 1핵과 2핵 두 가지 핵이 이제 3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됐는데요. 1핵은 HC라고 부르고 사람의 동종유래 연골세포 이렇게 부르고요. 2핵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TGF-베타1이 자라도록 돕는 형질 전환 세포, 이른바 T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품목 허가 역시 이제 해당 성분으로 식약처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임상 과정에서 2핵의 세포 성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형질 전환 세포가 아닌 태아신장 유래 세포로 확인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어제 1일 전면적으로 이제 유통이 금지되면서 식약처는 일단 판매 및 유통 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의료기관의 인보사가 아닌 다른 약품인 스테로이드 세제 등의 대체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연골세포였지만 알고 봤더니 당초에는 이제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태아 관련된 이 태아 신장 유래
세포였던 거다. 회사 측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지 뭐 성분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고,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삼겹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 목살이었다. 같은 돼지 아니냐 뭐 이렇게 적절한 예가 되나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안전하게 성분이 바뀌어서 뭐 다른 그 약의 형태로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 성분은 좀 달라졌다,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FDA에서는 이거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15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네. 15년 동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코오롱이라는 대기업 계열사인 뭐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코오롱 생명과학 정도 되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을 15년 정도 기간 동안 그 정체를 몰랐다. 네. 뭐 이 부분 사실 최근 국산 바이오 기술들이 좀 한층 좀 진화하면서 이제 세계 산업으로 좀 키우겠다는 상황에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회사 쪽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발견 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좀 돌이켜 올라가 보면 그 초기 임상 단계였던 2004년 당시에 이제 형질자연세포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연골세포의 특성이 발현돼서 연골세포로 판단했지만 최근 이제 FDA 임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형질전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 유래세포, 뭐 293세포라고 하거든요. 네. 293세포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당시 이 세포의 정체를 이제 TC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 특성인 개그 유전자와 폴 유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그럼 이건 형질전환 세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2004년 분석 결과가 잘못된 거죠. 뭐 회사 측은 형질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293세포 일부가 좀 혼입됐다,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STR 검사, 그러니까 뭐 친자 확인 검사 같은 유전자 검사인 거죠. 이걸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그 동안에는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는? 인보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나 있는 네. 상태고 이제 미국에서 FDA 지금 임상을 상상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네. 국내 허가 당시에는 사실 이 STR 검사라는 게 유전자 배열 검사라서 네. 국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내는 데는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검사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왜 미국에서는 STR 검사를 했느냐 뭐 이 부분으로 좀 네.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생산 공정 이슈랑 좀 관련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보사 충주공장, 충주공장에서 인보사만 생산하기 때문에 네. 뭐 세포를 활용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뭐 혼입될 가능성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생산업체 CMO를 통해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의약품도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FDA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먼저 검사를 해봤고 네.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변경된 게 발견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임상 3상이 중단이 된 네, 거예요?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재개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일단 임상은 중단된 상태고요. 뭐 회사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 상반기 내에 재개될 건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내에는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결국 세포가 이제 바뀐 거냐 안 바뀐 네. 거냐라는 이런 그 기원을 좀 네. 추적해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회사 측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 주장을 믿을만 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정 기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과 한국 뭐 제품이나 뭐 세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4월 15일쯤에 1차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식약처 결과가 네네.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르겠지만 네. 사실상 뭐 안전성과 유효성은 둘째 치더라도 그 당시 세포가 293 세포냐 TC 세포냐에 따라서 네. 회사 측에서 293 세포를 일부러 넣었을 때 볼 수 있는 이득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의성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고의성이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또 정확히 바뀐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이제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지난해 사실 뭐 그 제약 기업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회계 뭐 논란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이 티슈진 같은 경우도 회계를 변경을 했단 말이죠. 보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R&D 비용을 이 뭐 자산으로 잡았다면 이제 비용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손실 처리를 했어요. 알고 그런 게 아닌가 미리. 그건 제 추측이에요. 네네, 뭐 네?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고의성 진위 여부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질전환 세포나 293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TGF 베타 1, 그러니까 세포 증식을 돕는 단백질을 감싸는 일종의 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굳이 고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세포 특성 자체가 약효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일부러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TC를 안 쓰고 293을 썼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알 수는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포의 이제 명칭 자체는 잘못됐지만 이 세포를 가지고 전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쭉 바뀌지 않은 세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바뀌지 않은 세포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쭉 진행해 왔고 3,500건 이상의 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충분히 됐다. 뭐 이런 부분이고 사실 뭐 이거야말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현재까지는 입장인 건데요. 뭐 임상 단계에서는 구성 요소가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체에 작용하는 치료제니까요. 그래서 15년에 달하는 임상에 걸쳐서 10판까지 받은 의약품이 이제야 세포 명칭이 잘못됐다. 하지만 안전하다. 네. 우리 임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어달라. 사실 이 부분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제 기자간담회 후에도 이 회사 측의 이런 태도를 좀 비판하는 입장들이 많이 제시되긴 했고요. 네. 다만 규제 당국인 식약처 역시도 판매와 유통을 중지하긴 했지만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중에 안정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점이나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 시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제조 과정에서 해당 세포 방사선 조사에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어제까지나 지금 현재까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주장이고요. 네. 정확한 결과는 이제 15일 날 결과가 네. 나와서 그때부터 좀씩 명확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어제 뭐 기자간담회장이 아주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뭐 일단 뭐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나 뭐 바이오 사업부분들 뭐 임원들이 나와서 일단 고개 숙여서 뭐 기자들한테 기자간담회장에서 이제 사죄드리면서 네.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부터 기자간담회가 시작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뭐 물론 좋지는 않았고요. 뭐 중간중간 회사에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안전성, 유효성 부분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허가받은 세포의 주성분이 달랐다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일부 취재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데 도덕성 혐습에 네, 가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 이제 사과가 주가 되지 않고 우리는 바뀌었지만 명칭이 바뀌었을 뿐 뭐 유효성과 안전성은 여전하다. 이름은 바뀌었다. 네, 그냥 뭐 그것만 그런 계속 주장을 주장들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주장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네네. 그동안 이제 17년간의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뭐 안전했고 이 네네. 균일한 성분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해왔고 시판까지 했다. 이 데이터가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데이터 같은데. 자체는 이제 초기 임상부터 품목 허가 이후까지 뭐 네. 상업화된 다음부터 뭐 임상 데이터들은 쭉 존재하는데요. 이제 다만 문제는 이 임상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네. 이 임상 데이터에 사용된 의약품들이 세포가 그러면 네. 이게 처음부터 바뀐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중간부터 네. 바뀐 거냐, 뭐 코오롱 동일해야 생명과학 되는 쪽, 거예요. 네, 코오롱 네. 생명과학 쪽 입장은 처음부터 바뀌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명칭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식약처나 규제 당국이 조사하는 부분들은 뭐 이런 중간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네. 처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 바뀌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사 결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이나 임상 샘플이나 이제 보고서 이게 이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간 이게 또 인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출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위약금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회사의 존폐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약품들도 있지만 유전자 치료제들이 좀 주를 이루거든요. 뭐 일단 당장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출이 나가고 있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조건부 허가거든요. 일단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임상 데이터를 봐서 후임상 데이터를 보고 나서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으로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돼 있습니다. 뭐 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들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그렇죠. 기술 네. 이전 계약도 네,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빅파마 네네네. 이쪽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인보사 이 유통된 인보사들 네네. 인보사 이 약 이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회수할 의약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좀 유통 과정도 좀 특이합니다. 뭐 의료기관에 이미 유통이 돼 있어서 환자들이 가서 처방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내가 인보사를 처방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료기관에서 코오롱생명과학적으로 요청하고 그럼 충주공장에서 생산돼서 의료기관으로 전달돼서 바로 처방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통돼 있어서 뭐 회수될 인보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장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인보사 이제 허가가 취소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박민호 기자, 일단 코오롱의 바이오 사업이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빨간불이 좀 켜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돈으로서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에 약은 정말 따라서는 이 생명과 예,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정말 결과가 중요하죠. 달라지겠죠. 근데 약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TV 광고 보면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거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약끼리 충돌해서 부작용이 커지는 거. 사실 이제 이게 유해성이 없다, 안전하다 이거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생각이고요.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아니 식약청이라든지 미국 FDA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 그건 천만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만약에 일기예보관이 태풍이 안 분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었으니까 처벌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은 건 천만다행이고요. 예. 당연한 근데 거죠. 15년 네. 동안 몰랐다는 것은 기업 윤리로 봤을 때는 몰랐어도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의 윤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또 만우절이었는데 알았다 몰랐다 이게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겹치죠. 근데 15년 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사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 BCG 접종해가지고 이제 팔에 아이들 9개 주사를 맞는 거 사실 그거 맞기 싫다고 한 사람 많았거든요. 그냥 불주사 맞겠다 했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재고를 많이 떨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걸 계속 맞췄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비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발표한 게 비소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는 생명의 지장이 아무런 없다 그랬는데 이제 주부들이 그럼 너가 맞아봐. 막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부랴부랴 회수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가습기 살균제도 그러면 사람 안 죽었으면 처벌 안 받는 거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가습기 살균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을 해서 발표된 상품인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람이 안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미국 같으면 사업장 폐쇄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15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종 올리는 그 멘트입니다. 특히나 이 인보사가 이 이용렬 회장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역작이잖아요. 지금 뭐 그러면서 상당히 코오롱 측도 당황스러워하고 지금 그 인보사 이제 처방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인보사 정말 정기종 기자가 봤을 때는 허가 취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뭐 행정처분상에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당시 신고했던 성분이 다른 거니까요. 뭐 우리는 A와 B라는 성분을 섞어서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 약효는 사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네.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A와 B를 섞어서 의약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A와 C 성분이었다. 뭐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코오롱생명과학 쪽에선 약효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주성분인 거기 때문에 네. 행정적으로는 일단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결과들은 15일 일단 1차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 뒤에 조치가 취해질 테고 식약처 역시 지금 뭐 당장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15일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필요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하겠다. 어느 정도든지 네. 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 시점에 따라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재 시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 도덕성에 상당히 또 앞으로 이게 인보사가
상당히 인보사라는 그 미래를 보고 상당히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면 뭐 코오롱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오롱의 미래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웅열 회장이 한 19년 정도 걸쳐서 네. 뭐 수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의약품이거든요. 뭐 국산 신약 29호기도 하고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뭐 타이틀도 좋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뭐 연매출 6조 원 글로벌 블록버스터 10위 안에 드는 의약품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수출이나 허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린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임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뭐 연내 다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미지수인 거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아예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상황을 사실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신뢰도나 뭐 잠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하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 전반에 이제 문제로 좀 확전이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국산 신약 개발 이제 전반에 네.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뭐 작년부터 이제 굵직한 기술 수출이나 뭐 FDA 허가 등 해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찬물을 끼얹는 일은 맞습니다. 근데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의약품, 특정사의 의약품이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악재를 끼치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심각한 부작용이나 뭐 허가를 대기 중 의약품이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반적인 산업이 펼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에서 좀 이례적인 형태거든요. 뭐 A와 B인 줄 알았는데 A와 C로 구성된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일단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약효는 똑같다. 오렌지 주스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감귤 주스였다. 네, 뭐 하지만 어차피 여전히, 비슷하다. 여전히 맛있다. 이거죠. 뭐 네.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규제 당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그럼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지난 주말에 터진 일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15일까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그 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민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저도 네. 참 좋아합니다만, 네. 오렌지 주스랑 뭐 감귤 주스 먹으면은 변으로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오렌지 주스를 무릎에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약학 관련된 제약 관련된 거라서 사실 전문가들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취재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베일이 쌓여 있는 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이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뭐 용서를 하든 다시 신약 개발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떤 기업의 돈적인 요소보다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어떤 정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은 주사 하나가 7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보상해줘야겠죠. 그리고 원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거든요. 7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 원가 구조, 이거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다뤘으면 하는 이유가 이 두 개의 세포를 헷갈릴 확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넘어갔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제대로 보건당국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오롱의 자체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은 의학계, 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과정상에서의 이 신뢰에는 상당히 큰 오점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보사 이 코오롱 그룹의 상당히 블랙버스터로 키우는 이 세계 톱 10에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그 약입니다. 과연 이 인보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창원 보궐선거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자가 이 창원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위법 결론을 내렸습니다. 7위에는 전대협 대자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대자보가 나붙었는데요. 이 붙인 단체가 바로 전대협이라고 합니다. 전대협 페이지의 글이 풍자를 넘어서 가짜뉴스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6위에는 방정호 한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던 사이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는 장 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던 방 전 대표의 과거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방 전 대표의 지인인 김모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 전 대표가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고 아는 사람에 부탁해 무마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장 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방정호 전 대표와 그 탤런트 장자연 씨의 연관설을 다시금 부인했습니다. 5위에는 순천 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이 전남 순천에서 시작된 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4위에는 문재인 청년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엄창환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이 엄 대표는 현 정부의 청년 정책 접근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는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를 위한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과소대표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약 80개 시민단체와 대표자를 불러서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엄 대표는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3위에는 퇴직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금융당국의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위에는 레이와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달 1일 새 일왕으로 즉위하는 이 나루히토 일왕 시대의 이름이 레이와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오세훈 노회찬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원 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극악무도한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자 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 검색어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이 4.4, 이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남 두 곳이긴 하지만 이 내년 총선에 전초전 성격이 강해서 지금 각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좀 짚어보죠. 자,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진아 기자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를 보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이 사전투표 이 결과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전체 선거인 40만 9,566명 중에서 5만 8,854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고인 14.37%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사전투표율은 14.53%, 통영시는 14.67%, 고성구는 15.49%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통상 최종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의 3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총 투표율은 45%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30%대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진보정당 지지도가 높은 젊은 층과 근로자들이 많이 한다는 점도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번 4.3 보궐선거가 창원 성산 지역이 정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통영 고성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또 이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전날입니다. 지금 여야가 선거운동, 막바지 선거운동에 한창일 것 같은데 현재 여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마지막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어제 새벽부터 곳곳을 누비며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 날인 오늘도 밤 늦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창원 성산에 나선 6명의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정책을 쏟아내고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야 당 지도부도 마지막까지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당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통영 고성의 충무대파트 상가에서 양문석 후보를 집중 지원하는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오후 4시 반 이후에는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후보를 지원 유세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아침 7시 50분부터 통영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출근 인사를 비롯해 오전 내내 통영 중앙시장에서 점정식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또 오후에는 창원 성산으로 이동해 강기훈 후보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퇴근 인사는 물론 저녁 7시 반에는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강기훈 후보 피날레 유세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여영국 후보를 돕기 위해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도 남은 기간 동안 이재환 후보 지원에 당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막판까지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선거 남은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선거에서 주요 변수와 관전 포인트는 선거 당일 투표율 변수를 비롯해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효과, 중앙당 대리전 양상 등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선거 당일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로 모아지는데요. 최근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상승이 당일 전체 투표율 상승 견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보궐선거는 총선보다 관심도가 낮아서 사전투표율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총선 사전투표율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창원 성산 선거의 경우 범여권 단일 후보 효과가 결과물로 나올지 여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단일화는 또 다른 진보 정당인 손석형 민중당 후보와는 합의가 불발되면서 미완성의 단일화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 후보가 강기훈 한국당 후보와 1, 2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민중당 표심이 최종 스패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구조인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뭐 양당이 박빙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그 단일화 후보 이 결과가 이 그 효과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추경. 이유는 뭘까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작년 12월부터는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죠.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는 소비 둔화의 요인입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속, 노동개혁 실종으로 이어지죠. 가계부채는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돈을 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나라 국간을 열면 돈이 4배 불어나고 은행 금고를 열면 돈이 5배 커집니다. 일종의 승수효과인 것이죠. 거시경제의 승수효과는 불경기 정부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정부의 현금이 씨앗이 되는데 이는 민간 소비를 축으로 돈이 돌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죠. 바로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의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것일까요? 폭증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둔 세금으로는 복지 지출과 공무원 증원에 쓰이니 소비에 돈이 잘 안 도는 것이죠. 복지와 공무원에 대한 소비 지출은 눈덩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한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눈덩이 효과도 미미할 뿐입니다. 돈은 돌라고 해서 돈입니다. 불경기에 소비까지 침체되면 국민들이 안 쓰고 곳간에 모아두죠. 그러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걷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는 시장 이자율보다 싸죠. 국채를 사려고 몰려드는 소비자들, 은행은 살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오르면 결국 민간 투자가 죽을 수밖에요. 추경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경은 지출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기 하강기에는 감세하는 것이 원칙이죠.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증세는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추경이 복지와 공공지출에 쓰인다면 효과는 적습니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요.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재벌 독식? 재분배 문제? 최저임금? 추경을 권고한 IMF. 여기에 더해 IMF는 최저임금 속도와 경직적인 근로탄력제가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경직된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 문제인 것이죠. 추경을 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은 또 알면 도움되는 금융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조정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조성모 서민금융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네, 머리가 좀 짧아지셨고 그리고 제가 근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바빠지셨더라고요. 어제부터예요, 보니까. 이 서민금융연구원장 하시면서 또 병행해서 이제 23개국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상담 조직, 국제 최대의 재무 컨설팅사, FPSB. 여기 이제 부회장 맡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높은 직책 아닌가요? 뭐 높은 직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서민들 아니면 중산층 지금 자꾸 이제 고령화돼 가잖아요. 네. 재무 관리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중산층들 고령화돼 가는데 재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재무 관리 상담사를 그 기준을 인정하고 재무 관리 상담사를 이게 양성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하면 보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23개국이니까 완전히 글로벌하게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글로벌한 그 23개국이 참여했고 한 세계적으로 한 1,800명의 그 자격증 보유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재무 상담과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예.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또 원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대출 관련된 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서민들이 이제 대출 이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그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좀 답을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출 이자는 그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뭐 신용 상태가 좋으면 네. 금리가 낮아지고, 그죠? 신용 상태가 이제 나쁘면 금리가 올라가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대출을 받았는데 네. 뭐 중간에 신용 상태가 좋아졌어요. 네. 내가 그렇죠. 뭐 뭐 승진을 네. 했다거나 뭐 그 이렇게 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신용 있잖아요. 등급이 뭐 네, 올라가고. 7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다.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상환 여력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저 승진했고 신용 상태 이렇게 좋아졌으니 금리를 좀 당초 낮춰주세요. 받은 금리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은행이 요구할 수 알아서 있는 권한을. 낮춰주진 않은 거죠.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이제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이 상승했다든가 직장에서 뭐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요즘은 올해부터죠. 뭐 네. 직접 은행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에 뭐 상담하고 신청하는데 한 번, 그리고 이제 승인 났다 그러면 약정하러 한 번, 두 번을 방문해야 됐었는데 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비대면 그래가지고 계좌 개설 이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약정하러 한 번만 방문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 같은 것을 한 번만 가면 그 신청을 해서 약정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뭐 기업들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이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걸 활용하면 한 어느 정도나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용 대상자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뭐 기업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 늘었다든가 하면 신청하면 되고요. 통상 그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0.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2%면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그 권리 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이런 권리를 알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작정 다 해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청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사유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안 되고요. 네. 뭐 이런 제한 조건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금융회사하고 상담을 해야 제한사항이 됩니다.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휴일 대출 상환 제도도 시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날 뭐 주말에 상환할 수 있는데 이게 은행 문을 안 열고 이러다 보니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월요일날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휴일에도 이제 대출 상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이 뭐 한 5일씩 될 때, 뭐 설 연휴 같은 때 이런 때는 이제 뭐 보증금이 회수가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이거를 갚고 싶은데 못 갚으면 결국은 그 휴일 동안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막 특히 연체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연체 이자료는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체료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휴일날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어렵다 하시는 이제 노인분들은 그 ATM기 가서 상환을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실례를 들어보면 한 5억을 이제 뭐 보증금이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6% 정도로 빌린 그 차입금이다 했을 경우에 5일을 빨리 상환하면 결국 25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알면 장롱 속에 또 돈 넣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회사에 가서 그 직접 그 금융회사 직원은 없지만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딱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출 이자를 그동안 잘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어려움이 좀 생겨서 이제 잘 갚지 못하는 그 경우가 이제 생겼다면 이분들은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곳 이상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빌렸다. 그런데 이제 한 곳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3개월 이내에 이제 연체 상태다. 네. 이런 분들 경우나 아니면 이제 연체 기간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인데 짧은데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네. 채무 감면이라든가 네. 뭐 변제 유예, 네. 채무 기간 연장 등의 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이제 담보대출 경우에는 10억 원이고요. 네. 담보가 없는 거, 무담보에는 이제 5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왕창 빌리고 또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액의 6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이 총 채무액이 30%가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채무자 중에서 네. 채무 상환액이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버는 금액의 30%가 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보유 자산이 10억 원 이하인 자. 네. 뭐 너무 보유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 도와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분들로 제한이 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서류 같은 게 필요하다거나 뭐 이제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신청은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각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하면 되고요. 아니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채무 현황을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 보유 현황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신용등급이 좀 올라갔다, 이제 뭔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얼른 금리 인하 그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또 휴일 상환, 뭐 연체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네. 채무 조정 신청하는 거 이런 걸 알면 서민들이 어려움이 덜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의 정답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강지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소득과 재산 증가, 승진 등으로 직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톡합니다에서 이야기가 됐던 그 권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그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 정답 남겨주실 때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한껏 부리는 그대라면 좋겠어. 힘든 건 다 알아. 멋져지긴 정말 힘든 세상인걸. 하지만 그 실속이란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가수 윤종신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후배 가수 태연, 장범준, 어반자카파와 작업한 곡들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모두 1989년생으로 윤종신이 데뷔했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윤종신의 프로듀싱 하에 오는 6월까지 30을 주제로 추억의 명곡들을 리메이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라는 가수는 1989년에 한 가요제에서 학교 가요제에서 제가 발탁이 돼서 당시에 제 소속사였던 곳하고 계약을 하고 사실 89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좀 믿기지 않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89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하고 빈폴의 제의에 따라서 만들었고 89년에 태어난 가수들과 콜라보를 해보자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런 옛날 곡을 선배님들의 곡을 언제 또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과 이런 좀 의미도 있고 89년도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건 그냥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수 김광석이 30쯤에로 청년의 깊은 고민과 사색을 말했다면 윤종신은 서른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에게 서른은 자기 고유의 멋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곡에도 멋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실속주의, 경쟁주의에만 골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입니다. 제가 광석이 형하고는 또 활동도 한 6, 7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친했던 선배인데 또 그 형이 생각했던 서른 즈음에 대한 얘기와 또 제가 생각하는 서른은 관점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예전에 서른 즈음에는 조금 더 깊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저는 훨씬 더 기회가 많고 훨씬 더 막 뿜어내야 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노래에서 사실 이번 월간 중신 멋이란 노래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멋쟁이의 시작은 서른부터? 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들도 각자 서른에 관한 자신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식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좀 찾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을 만나서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저의 모습을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단계라서 이번에 신곡을 냈을 때도 저는 저 스스로 뭔가 한다기보다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라는 좀 그런 면도 신경을 쓰고 싶고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음악은 그냥 남들이 좋아해주는 음악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난 남들이 좋아해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뭐 이게 되게 혼란스럽겠죠. 어쨌든 제가 연예인이고 대중 가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항상 고민을 갖고 가는 거는 약간 숙명 같은 것 같고 윤종신은 가수 생활 3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히트곡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창작자로 살아남는 법을 늘 고민해야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매달 한 곡씩 발표하는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로 국내의 다양한 음악적 결과물을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원 차트 줄 세우기에 구조적 모순을 고치고자 긴 호흡으로 달려왔습니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 좋아하게 만들려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조금 더 저희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히트곡들이 있어지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그냥 릴리즈 날일 뿐이지 내년 이맘때 좀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조금씩 노래 한 곡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업계가 지금 1등과 또 1등이 없어도 많이 사랑받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로 막 찬다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 윤종신의 음악 프로젝트는 후배들과의 협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과 평화의 그대 떠난 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이 오는 6월까지 매달 발표됩니다. 7월 4주차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뮤지션들이 이제 서른이란 타이틀로 합동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